성과연구팀장 구디원입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발제를 맡게 됐는데요. 젠더의학, 성차의학이라는 제목을 주제로 발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젠더의학이라는 말에 들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젠더라는 말은 많이 들어보셨죠? 잘은 모르지만 많이 들어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젠더의학이라고 할 때 이게 과연 뭔지 처음 들어보신 분들은 굉장히 의아해합니다. 젠더에 대해서 의학적인 연구를 하는 건가? 아니면 트랜스젠더를 연구하는 건가? 굉장히 좀 모호한 개념인데 사실은 이 성차의학을 성차의학이라는 이 정상적인 의료의 한 분야를 이 성을 젠더로 치환시켜 사실은 젠더 차이 의학 이런 식으로 얘기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줄여서 젠더의학이라고 지금 굉장히 많이 의학계에서 사용되고 있는 그런 개념입니다. 이것에 대한 문제점과 과연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어떠한 의도로 이런 젠더의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도 발생한 사고입니다. 중년의 건강한 여성이 아침에 출근을 하기 위해서 고속도로에 차를 몰고 출근을 하다가 앞에 있는 트럭을 들이받고 멈추지 않고 계속적으로 돌진해서 여러 차와 추돌하는 그런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건강한 여성이었기에 일반적이지 않은 사고였기에 혹시라도 음주를 하거나 아니면 마약을 복용했지 않을까라는 그런 것 때문에 조사를 들어갔는데 여성의 혈중 농도에서 우리가 수면제로 알려져 있는 졸피뎀 농도가 굉장히 높은 수준으로 검출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아침에 이제 그 졸피뎀 그 농도가 굉장히 높으니 가수면 상태에서 운전을 하다가 사고가 일어났는데요. 혹시 졸피뎀을 과다 복용했을 가능성도 있어서 조사해 봤을 때 사실은 정상 용량, 처방되어 있는 정상 용량을 저녁에 먹고 나서 아침에 운전을 했는데도 이런 사고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비단 이번 한 번뿐만의 사례가 아니라 수차례 졸피뎀에 관련된 부작용들이 여러 차례 보고됐는데요. 특징적인 것은 대부분 다 이런 부작용들이 남성보다 여성에게 편중됐다라는 보고였습니다. 따라서 2013년 1월에 미국의 FDA는 여성에게서 졸피뎀을 처방했을 경우에 남성에서의 용량의 절반을 줄여서 처방하는 것을 권장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자, 과연 이런 그 성차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이런 성차가 발생하게 되는 원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Y 염색체 역할이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가 생물학 시간에 다 배웠죠. 성염색체 XY를 갖게 되면 남성으로 발생하게 되고 XX를 갖게 되면 여성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이때 Y 염색체의 역할에 따라서 남성과 여성으로서의 발생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 Y 염색체 중에서 이 XRY 유전자의 역할이 가장 결정적입니다. XRY 유전자가 발현되게 됐을 경우에 이 SOX 유전자를 발현시키게 되고 이 SOX 유전자와 이 SRY 이 단백질이 결국은 이 여성의 그 난소를 발생할 수 있는 유전자를 분락하게 되고 고환 유전자를 발현시키게 돼서 정소를 고환으로 발생할 수 있도록 도와주게 됩니다. 이때 이 고환에서 발생하게 되는 이 테스토스테론이 결정적으로 남성의 성기관을 가질 수 있도록 유발하게 되는데 이때 이 XRY 유전자가 만약에 Y 염색체를 갖고 있어도 SRY 유전자에서 돌연변이가 생기게 되면 발현이 되지 않아서 Y 염색체를 가진 상태에서도 여성의 생식기를 갖게 되는 그런 질병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테스토스테론으로 대표되는 이 안드로겐이 남성으로서의 생식기를 결정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남성으로서의 특징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안드로겐이 안드로겐 수용체와 결합을 해서 저희가 줄기세포나 아니면 전립선 줄기세포, 조혈모세포, 골수 기질세포에 작용해서 남성으로서의 특징인 그 정자를 만들거나 아니면 2차 성징을 갖게 되거나 또 여성과 다른 남성의 지방과 근육의 분포를 가질 수 있도록 유발합니다. 이러한 차이에 의해서 생물학적인 성이 결정되게 되는데 그러면은 이런 생물학적 결정된 이 성을 가지고 실제로 의학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하는 학문이 바로 성차의학인데요. 실제로 성차의학이 우리가 어떻게 현재 진행되고 있는지 그 사례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성차의학에 대한 개념을 우리가 갖게 된 이
가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게 됐던 몇 가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1997년과 2000년도 사이에 미국에서 의약품 10종이 치명적인 부작용으로 인해서 회수된 사례가 있었는데요. 이것을 다 조사해 봤을 때 10종의 의약품 중에서 8종이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이를 원인을 한번 찾아봤는데 동물 실험 단계에서도 수컷의 쥐만을 대상으로 연구가 진행된다는 것이 밝혀졌고, 임상 시험 단계에서 남성을 주 대상으로 사용해서 임상 시험이 진행된다는 이런 의료적 관례가 사실 밝혀졌습니다. 왜 굳이 남성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게 되는지에 대해서 또 따로 연구를 해봤는데요, 추적을 해봤는데, 이게 의약품을 개발하게 될 때 사실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도출하지 않으면은 사실은 그 제약회사가 굉장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성은 남성과 다르게 이 생리 주기에 따라서 여성 호르몬이 굉장히 다이나믹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약의 효과가 여성 호르몬에 대해 영향을 받을까봐 그것에 대한 걱정 때문에 사실 여성을 배제한다라는 그런 관행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질환의 진단과 치료에서도 명확한 성차가 존재하는데, 이 성차가 사실은 우리가 간과되고 있는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골다공증은 폐경기 여성의 질병으로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그 미국과 유럽에서 골다공증 관련 고관절 골절의 환자 중에 3분의 1이 남성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남성 골다공증 환자들이 많이 간과되고 있는 것들이 있었고요. 또한 그 심장 질환의 같은 경우에서는 미국과 유럽 여성에서의 가장 큰 사망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심장 질환에 대한 연구가, 이 병태 생리학적 연구가 남성을 기준으로 지침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관상동맥 증후군 같은 심근경색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심근경색의 증상은 주로 전형적인 증상과 비전형적인, 잘 나타나지 않는 증상으로 나누게 되는데, 전형적인 증상은 흉통이죠. 누구나 다 알다시피. 근데 비전형적인 증상으로 흉통이 없이 울렁거리고 메스껍고 아니면 턱 통증, 이런 비전형적인 증상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사실은 우리 임상 현장에서 이 심근경색을 의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내시경만 하고 약 주고 그냥 돌려보냈는데 나중에 심근경색으로 다시 오게 되고, 이런 경우도 사실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러한 비전형적인 증상들이 남성보다 여성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들이 나중에 밝혀지고 나서 실제로 의료 현장에서 여성들이 이 심근경색 같은 질환에 대해서 많이 진단과 치료가 늦어지고 있다라는 그런 것들이 밝혀졌습니다. 이러한 이 성차에 대한 편견을 갖게 됐을 때 실제로 의학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이것을 이해하고 제대로 된 우리가 연구를 해야겠다라는 이런 사회적 담론이 형성되기 시작해서 성차 의학이 발전됐습니다. 자, 이제부터 최근에까지 우리가 많이 연구되어 왔던 성차 의학의 실질적인 연구 결과들을 몇 가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도 발표된 연구입니다. 86개의 약을 대상으로 남녀 간의 이 약의 약동학적 차이를 비교 분석한 연구인데요. 약동학은 약이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흡수, 분포, 대사, 배설되는지를 연구한 학문입니다. 쉽게 말해서 약이 우리 몸 안에 들어와서 정말 제대로 우리가 원하는 작용을 하는지 아니면 부작용은 없진 않는지, 이런 것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86개의 약 중에서 76개가 여성에게서 더 높은 혈중 농도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86개 약 중에서 59개에서는 여성에게서 굉장히 의미 있는 부작용을 보였습니다. 이것을 정리한 그 테이블인데요. 다양한 약들이 있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굉장히 많이 사용하는 약들을 대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빨간색은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부작용이고, 이 파란색은 남성에게서 나타나는 부작용입니다. 남성에게서 나타나는 부작용보다 여성에게서 나타나는 부작용이 굉장히 많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 특징도 계속 이어지는 테이블인데요. 특징적으로 앞에서 설명한 이 졸피뎀의 경우에 약동학적 지표가 남녀의 큰 차이를 보였고, 여성에게서 더 많은 인지기능 장애와 운동 능력 장애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다른 연구인데요. 2016년도에 이 성차에 따른 약물의 부작용의 위험도를 분석한 연구입니다. X축은 약물 부작용의 위험도인데요. 이 절대값 1에서 멀어질수록 약물의 부작용의 위험도가 굉장히 높아지는 것을 얘기합니다. 오른쪽이 여성이고요. 왼쪽으로 갈수록 남성에게서 발생하는 약물의 부작용입니다. Y축은 p-밸류 0.05 이하보다 작을 때, 이 위에 있을 때 이게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헤파린에서 우리가 큰 남녀 간의 성차를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파리는 보통 이제 심근경색이나 뇌경색 아니면은 혈전증 같은 경우에 많이 사용하게 되는 그런 주사약인데요. 여성에게서 사용했을 경우에 출혈 경향, 혈소판 이상, 혈관염 같은 이런 부작용들이 남성에 비해서 더 많이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백신 예방 접종에 대해서 굉장히 사회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게 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이제 백신 예방 접종에 있어서도 성차가 존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었습니다. 2010년도 란셋에 발표된 연구인데요. 황열병 백신 예방 접종 우리가 잘 안 맞죠. 이거는 보통 아프리카나 남미 여행을 갈 때 반드시 맞아야 되는 예방 접종입니다. 황열병 백신 예방 접종에 대해 성차를 분석했습니다. 예방 접종하고 나서 이틀에서 열흘 사이에 그 백신 예방 접종으로 생기는 면역계 유전자의 개수를 평가했는데요. 여성에게서만 발현되는 이 면역계 유전자는 597개였고 남성에서는 4개밖에 관찰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여성에게서 예방접종 맞고 나서 면역 반응이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얘기고 남성에게서는 면역 반응이 조금 덜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된 문제점은 여성에게서 부작용이 더 많이 나타날 수 있다는 거고 남성에게서는 조금 면역 반응이 좀 떨어져서 백신의 효과가 충분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다른 백신이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황열병 백신에 한해서 이런 결과가 있었는데 다른 백신에 대해서도 개발을 하게 될 때 이 성차를 반드시 고려해야 된다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였습니다. 자, 이제 그 남녀의 그 뇌 구조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2000년도 발표된 연구에서 그 시상 하부에 신경핵 다발이 뭉쳐 있는 그 구조에서 INH3라는 이 신경핵이 크기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큰 것이 관찰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해부학적 차이가 우리가 성진함 또 성정체성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하게 됐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는 아직까지 밝혀져 있지는 않습니다. 또한 산전 호르몬의 영향으로 성진함이 결정된다는 연구도 있었습니다. 배아 초기에 안드로겐 노출 정도에 따라서 성 정체성이 결정된다라고 연구자들이 주장하고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출생 이후에 다양한 이 성호르몬 치료나 이런 요인에 의해서 이 성 정체성이 조금씩 수정될 수는 있지만 그것을 결정적으로 돌리기는 쉽지 않다라고 연구자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성 정체성을 결정하는 유전에 관련된 연구도 있었습니다. 2000년도에 발표된 연구인데요. 1948년부터 2019년 116개의 연구를 대상으로 모아서 후향적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성 전체성을 결정하는 유전자, 뇌 구조 것들을 비교 분석했습니다. 결론으로는 남녀 간의 해부학적인 뇌의 차이가 분명히 존재하지만 이것이 성 정체성 형성의 증거가 될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더 이상 설명하기는 힘들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고 또 하나는 성 정체성을 결정하는 유전자는 현재까지는 발견되지 않았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제 2020년 지금까지는 이제 그 남녀의 그 성차에 따라서 발생하는 생물학적 생리학적 그런 원인에 대해서 알아봤는데 지금은 이제 OECD 통계를 통해서 어떠한 남녀의 건강 의료상의 차이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대 수명 간의 큰 성차가 관찰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0년도 OECD 통계입니다. OECD 평균 남성의 평균 수명은 78세였고 여성의 평균 수명은 83세였습니다. 여성이 남성보다 한 5살 정도 더 오래 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는 이 나라들 모든 나라에서 동일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의 평균 수명은 OECD의 상위권에 속하고 있습니다. 암에 의한 연령 표준화 사망률입니다. 인구 10만 명당 몇 명이 사망했는지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OECD 평균에서 보면은 여성에게서의 사망자 수는 155명, 남성에게서는 255명으로 남녀의 성차가 다른 모든 나라에서 남성의 사망자 수가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의료 시스템이 잘 돼 있어서 사망자 수가 굉장히 낮은데 여기 이제 남성은 OECD 평균과는 큰 차이가 없지만 여성에게서 결정적으로 사망률이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환계 질환에 의한 표준화 사망률에서도 암에 의한 표준화 사망률과 거의 유사한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성에게서의 사망률이 조금 낮고 남성에게서 더 높은 경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호흡기 질환에 의한 연령 표준화 사망률인데요. 다른 질환들은 그 OECD 평균에 비해서 대한민국이 굉장히 낮지만 호흡기 질환에 있어서는 대한민국이 OECD 평균에 보다 훨씬 높은 그런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도 물론 성차가 존재했습니다. 남성이 여성에 비해서 사망률이 3배 정도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왜 이렇게 그 호흡기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높은지를 좀 생각해 보면 일단 첫 번째로는 결핵의 유병률입니다. 결핵의 유병률이 OECD 국가 중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흡연율이 OECD 국가에서 2위인데요. 이런 흡연율과 결핵의 유병률 때문에 호흡기 질환에 의한 사망률이 큰 차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매에 의한 사망률에서는 남녀의 성차가 관찰되고 있지 않았습니다. 자살률에 대한 연령 표준화 사망률에서도 남녀의 성차가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에 비해서 남성의 사망률이 3배 정도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또 사망률이 굉장히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가 양호하다고 생각하는 비율, 이걸 이제 주관적 건강 양호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00점에 가까울수록 건강하다고 생각하는 거고 0점에 가까울수록 본인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비율입니다. 남녀의 큰 차이는 보이고 있지는 않지만 여성의 점수가 조금 낮은 걸 보면 여성이 그 남성보다 더 주관적으로 본인이 건강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비율이 이 나라마다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한국이 의료 시스템이 굉장히 잘 되어 있는데 주관적 건강 양호율이 OECD 가장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제 통계를 통해서 이 남녀의 차이가 명확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것을 연구하는 것을 성차의학이라고 합니다. 성차의학은 인간의 생물학적 성차로 인해서 발생하는 병리 기전과 질병의 특징을 연구하는 의학의 분야입니다. 목표는 최적화된 진료를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정상적인 의료의 분야였던 이 성차의학에 성을 젠더로 치환시켜 의학계 안에 들어오고 있습니다. 젠더는 앞부분에 교수님께서 자세히 설명해 주셨다시피 잘 모르는 개념이죠. 사회적 문화적 의미의 성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개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젠더를 사용하는 목적에 대해서도 교수님이 자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표면적으로는 트랜스젠더의 인권 문제를 얘기하지만 결론적으로는 트랜스젠더를 정상으로 봐달라고 하는 그런 시도고요. 트랜스젠더를 정상으로 봐주게 되면은 간성과 젠더 퀴어까지도 정상으로 보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젠더 의학에 대한 정의를 한번 좀 자세히 알아보면 젠더 차이로 발생하는 건강과 질병의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 분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난자와 정자가 만나고 나서 태아가 되고 아동기를 거쳐 성인이 될 때까지 성호르몬의 영향을 받아서 건강 상태에 이상이 질병이 발생하게 되거나 아니면 사회 경제적 원인에 의해서 질병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젠더 의학을 주장하시는 사람들이 나이가 점점 들어가면 갈수록 이 생물학적 성에 의한 차이는 이 생물학적 성에 의해서 질병의 누적 위험도는 크게 증가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런 사회적 요인에 의해서 경제적 지위나 비만, 흡연, 운동 부족 이런 사회 경제적 이유에 의해서 질병의 위험도가 훨씬 더 많이 증가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얘기입니다. 사회 경제적 이유가 사실은 다양하게 작용을 해서 질병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건 맞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젠더 때문에 그렇다라고 젠더라는 말을 이렇게 은근슬쩍 넣고 있습니다. 여기서 젠더라는 말을 빼야 됩니다. 여기가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요. 젠더 의학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젠더 혁신이라는 개념을 먼저 이해해야 됩니다. 이 젠더 혁신이라는 말을 굉장히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 스탠포드 대학의 론다 실빙어 교수가 처음으로 젠더 혁신이라는 용어를 사용했습니다. 젠더 혁신은 젠더 분석을 통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고 창조적이고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는 것을 젠더 혁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젠더 혁신을 과학과 의학, 기술, 환경 분야에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젠더 혁신이 의학 분야에 적용된 것을 바로 젠더 의학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젠더 혁신을 위해서 이 세 가지 전략을 론다 슈빙하 교수가 주장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숫자 고치기입니다. 연구 현장이나 과학기술 의사결정기구에서 남성과 여성의 성별 불균형을 없애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고, 두 번째로는 기관 고치기입니다. 기관 고치기를 통해서 젠더 평등의 장애가 되는 모든 조직 문화를 바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지식 고치기인데요. 젠더 분석을 하나의 연구 툴로 사용을 해서 새로운 지식과 공학 제품을 만들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론다 슈빙허가 얘기했던 이 세 가지 전략을 해외 주요 연구 재단에서 젠더 관련 정책으로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제 의학에서 어떻게 젠더 의학으로 바뀌게 됐는지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맨 먼저 1991년도 NIH에서는 우먼스 헬스 이니시에이티브를 설립을 해서 여성에게서의 건강의 문제를 최초로 관심을 갖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또한 1995년에 FDA에서는 여성이 남성과 다르게 여성에게서 의학 약품의 부작용이 어떻게 다른지를 한번 알아봐야 된다고 해서 이 단체를 만들었고요. 여기까지는 사실은 정상적인 성차 의학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2006년도 이제 무대를 유럽과 아시아로 옮겨서 인터내셔널 소사이어티 오브 젠더 메디신, 젠더 의학이라는 말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젠더 의학에 대한 연구와 학술 대회를 본격적으로 진행을 해서 의학계에 2006년 이후에 본격적으로 젠더 의학이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유럽에서 EU에서는 호라이즌 2020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그 하나로 230조의 막대한 연구비를 투자를 해서 의학과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해서 연구비를 투자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때 젠더 연구 방법을 반드시 포함시켜야지 연구비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학술지에서도 성 젠더 분석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단체에서 성과 인종, 젠더에 따른 분석을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젠더 의학의 국내 동향을 알아보겠습니다. 2014년 여성가족부문 정부 R&D 지원 사업 적정 성별 영향 평가 보고서에서 성분석을 제도화하기 위한 필요성을 최초로 제시했고요. 2005년도에 아시아 태평양 젠더 서밋을 개최했습니다. 이때 서울 젠더 서밋 선언문을 발표했는데 바로 뒤에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젠더 서밋은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는데 과학기술 연구 분야에서 젠더 편향성을 없애서 연구의 질을 높여야 되기 위한 국제 회의를 말합니다.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우리가 많이 보이던 이분이 계시죠. 2020년도에는 코로나로 인해서 이 젠더 서밋이 오프라인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온라인으로 진행됐는데 이분께서 이제 젠더 서밋의 기조 연설을 맡으셨습니다. 2016년도 젠더 혁신 연구센터가 설립을 되면서 사실은 여기서 가장 많은 일을 하는 것 같습니다. 젠더 혁신을 위한 연구 제도와 정책을 개발하고 연구비 지원 사업을 펼치고 있습니다. 2015년도 서울 선언문, 젠더 서밋에서 발표한 서울 선언문입니다. 간략하게 알아보면 서론에서 연구 이 과학기술 안에 전통적인 남녀 불평등이 이미 존재한다. 이것 때문에 과학적 성취를 이루는데 장애를 만들고 있다라고 서론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연구원 그 팀원 모집과 채용, 승진, 연구 기금을 따내는 것에 의해서 남성의 성공을 유리하게 만드는 증거가 이미 너무나도 많이 존재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여성의 과학적이고 창조적인 자산을 잘 활용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고용과 연구 기금을 따내는 데 있어서 남녀의 젠더의 균형을 맞춰야 된다라고, 그리고 이것을 평가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게 제일 사실 좀 황당했습니다. 9개월밖에 안 된 어린이도 젠더 역할을 구분할 수 있고 2살이 되면 어린이들은 젠더 고정관념을 갖게 된다. 근데 이것이 사실 정상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이것은 정상이 아니다. 사회 고정관념이 투여된 것이다라고 서울 젠더 선언문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거의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젠더 의학이라고 할 때 몇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일단 앞부분에서 얘기했다시피 젠더라는 용어가 정의가 굉장히 모호합니다. 심리적이고 추상적이고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에 따라
계속 변하는 이런 허상 같은 이런 개념입니다. 이런 허상 같은 개념을 객관적인 과학의 영역에 결합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앞부분에서 우리가 성차 의학에 대해서 알아봤다시피 의학적 차이가 존재하는데 이것은 다 성차에 의해서만 도출되고 젠더에 따라서 도출되지 않습니다. 젠더 분석이라는 말을 사용해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결론을 들여다보면 다 성차에 대한 차이일 뿐이지 젠더에 의한 차이를 얘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름만 젠더 분석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 젠더에 따른 의학적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트랜스젠더에서 의학적 차이가 정상인과 다르게 발생할 수 있죠. 근데 이런 차이는 정체성 혼란에서 오는 정신질환 문제거나 아니면 비정상적인 성행위에서 오는 이런 건강상의 문제일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위험 행동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음주, 흡연, 비만과 같은 그런 위험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음주, 흡연, 비만이 만병의 근원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음주의학, 흡연의학, 비만의학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젠더의학이라는 말은 과연 맞는 개념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의학에서 남녀 차이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남녀 차이를 연구하는 학문을 성차의학이라고 부르고 실제로 많이 연구되고 있으며 의료 현장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젠더의학은 이런 과학적인 개념이 아니라 정치적인 의도가 다분합니다. 앞부분에서 교수님이 얘기했다시피 성혁명적 사상에 기반을 한 그런 개념이기 때문에 과학적인 의학의 영역에 침투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젠더의학이라는 말을 듣게 되면 이것은 젠더의학이 아닌 성차의학이라고 불러야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